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0페이지 62번 들어갈까요? 네, 62번.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자, 정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이제 정정신고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정신고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정신고 뭐 경미한 수정 부분은 안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모집 가액 또는 발행 예정 금액이 바꿔진 경우. 그러니까 돈에 관한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모집하는 가액이라든지 발행 예정 금액이 정정된 경우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누가 발행한다고?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데 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바뀌었어. 그러면 발행자의 내용이 바뀌니까 이것도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인이 있는 경우로서 인수인을 지정한 경우, 인수인이 바꿔진 경우, 그래서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정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간에 합병이 되었다. 반드시 정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때도 정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었다. 최근의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경우는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경우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번에는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이랬는데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표시를 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정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정정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62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나 63번 한번 봅시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해설을 먼저 살펴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다 등록한다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은 첫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의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신탁의 경우나 투자회사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 집합투자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맡기죠. 그죠? 신탁업자가 있고 중간에서 판매회사 역할을 하는 게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죠. 그죠? 자, 그리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펀드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어떤 회사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업무 정지 기간에 있으면은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할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투자기구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야만이 등록해 주는 거지. 예, 금융위가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펀드도 등록을 해줘야 되나?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법하게 설립되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합투자기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을 위반했다. 집합투자기구가,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했다. 이렇게 하면은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가 적객요건을 갖추고 있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될 것. 그래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는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두죠. 자, 투자회사는 이사가 있고요, 이사회가 있고요, 주주총회가 있죠. 그러면 감사는 있다 없다? 감사는 없다 이 말이야. 감사는 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 이사를 법인 이사와
감독이사 이렇게 두고 이 감독이사가 사실상 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감독이사가 적개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된다?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든지 합자회사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조합의 경우는 자, 출자금 역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금융위에 등록 신청한 경우 금융위는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20일이라는 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 요건 확인을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 넘겠죠. 그죠? 20일 조금 넘어서 여부를 결정하기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는 그때의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자, 정권 신고를 하고요. 정권 신고를 하고 금융위에 등록 신청도 바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권 신고를 해서 정권 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정권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펀드의 등록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아직까지 등록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날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금융위 명령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은 변경 등록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에 의해서 그대로 등록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단순한 자구 수정 같은 경우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63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을 보니까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20일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흠결에서 보완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기간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포함되지 아니하고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3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64번 투자 설명서 한번 봅시다. 투자 설명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투자 설명서의 내용을 쭉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설 1을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경우에 반드시 그 설명자료로 투자설명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매수 권유 시에 매수를 다시 말해 투자 권유입니다. 투자 권유 시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사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는 그 정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에 제출하고 투자 설명서는 정권 신고서의 효력이
이제 발생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권을 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정권을 팔려면 그걸 건류할 때 반드시 투자 설명서로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금융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여기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 3번에 투자설명서에는 정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권신고서에 신고를 하여 정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 정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파는데 그 정권신고서에 되어 있는 그 정권의 내용과 그 정권에 대해서 투자 설명하는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다르다든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라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정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정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투자 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정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 설명서를 미리 교부하고 정권 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해야만이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나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랬지. 그래서 전문 투자자에게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번의 2항에 누구든지 정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정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첫째, 정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렇지? 그러니까 정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날에 투자 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권 신고서가 수리는 됐는데 아직까지 효력은 발생 안 됐어. 신고를 해서 수리는 됐는데 접수 수리는 됐는데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될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이 안 됐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예비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 투자 설명서. 그리고 신고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 설명서가 바로 예비 투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신고 효력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수리가 끝났다. 그래서 내용상에 별 차이는 없다. 이게 이제 예비 투자 설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정권 신고서가 수리가 되고 나면은 간이 투자 설명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투자 설명서. 그런데 간이 투자 설명서는 32페이지에 간이 투자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치하여 기재 때는 표시한 문서로서 전자문서 그 밖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걸 간이 투자 설명서라고 그러는데 일단 정권 신고서가 수리되고 나면 간이 투자 설명서를 사용해도 되고요. 일단 수리되고 나서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비 투자 설명서를 사용해도 되고요. 효력이 발생되고 나면 당연히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맨 마지막에 4번을 보면 집합투자증권의 간이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 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투자 설명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이 투자 설명서를 줬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투자 설명서는 별도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투자 설명서인데, 이제 31페이지 64번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금융위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정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는 날 제출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번에 집합투자업자는 연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출했다라고 해가지고 마루가 닳도록 그게 아니지. 그지? 연 1회 이상 고친 투자 설명서도 자꾸 갱신이 돼야 되겠지. 새롭게 이것을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3번 금융위에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 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변경 등록을 했으면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야. 바뀐 내용은 5일 이내에 다시 그 바뀐 내용이 반영된 투자 설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경우에 그 설명자료로 투자 설명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들어갑시다. 정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정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미리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런데 이래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예외는 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설명서 교부가 면제되는 예외는 있다.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회계법인이라든지 신용평가업자, 그다음에 발행인에게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인, 변리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해당 발행 정권의 연고자, 투자 설명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부를 면제할 수가 있다.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말이야. 자, 가만 보니까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경제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발행 정권의 연고가 있는 자. 연고자.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나는 안 받겠어. 라고 이건 말만 해서 안 돼. 반드시 서면으로 안 받겠어라고 표시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교부 안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2번, 4번은 면제가 되고요. 3번에 보니까 투자 설명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구두로 표시한 자에게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66번 한번 봅시다.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A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투자 신탁은 집합 투자업자가 신탁회사에 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자금을 관리를 하고 얘들 운용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 운용 지시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정권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특별자산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는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투자 신탁은 운용회사인, 자, 운용회사는 어느 거냐, 어디가 있냐,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을 신탁회사에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용회사는 누구냐 하면은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회사죠. 신탁업자 또는 신탁회사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하여서 투자자에게 동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그죠?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각해서 그걸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투자 대상인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서 그걸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그 투자자들에게 실적 배당을 내주는 것이다. 투자 신탁의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그 매수된 자금은 판매회사를 갱류하여 신탁업자에게 납입이 되고 그 납입된 자산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회사에게 지시하여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있죠. 투자자들이 있고 여기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고 여기 대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판매회사는 이 대금을 신탁회사에 납부를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회사가 이제 자금을 다 가지고 있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상품 이런 등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해서 그걸로부터 수익이 나면 이것을 실적 배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것은 집합투자업자고요. B에 해당되는 것은 신탁업자 또는 신탁회사가 될 것이고 C에 해당되는 것은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6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34페이지 67번. 회사행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단 말이죠. 자, 회사행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이런 거 다 회사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회사행 집합투자기구로는 투자회사,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회사는 법인이사와 2인 이상의 감독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맞죠. 그래서 투자회사는 이사와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그래서 법인이사가 대표를 합니다. 이 법인이사 1명, 감독이사 2명 이상의 감독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에 투자유한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이며 감독이사 제도는 없다 이랬죠. 자, 그래서 투자유한회사와 투자합자회사는 감독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투자회사는 법인이사와 1인의 법인이사와 2인 이사의 감독이사 두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투자유한회사와 투자합자회사는 여기는 법인이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사는 없습니다. 감독이사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이사가 바로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되고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두지만 유한회사와 합자회사는 감독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투자유한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며 감독이사 제도는 없다. 맞죠? 그다음 4번에 투자합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무한책임사원이며 감독이사 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투자합자에서도 감독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는 전부 다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죠. 유한회사는. 근데 합자회사는 어떻게 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합자회사의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게 유한책임이고, 무한책임은 출자한 범위가 아니라 모든 그 회사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무한책임 사원에 해당되는 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집합투자업자가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무한책임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합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고 감독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68번에 이제 부동산 펀드 들어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